사실은 저는 비전통안보나 요새는 또 신안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 대부분 전공이 동맹이나 북한 쪽이었기 때문에 아마 2008년에 그 당시에 이 청와대 상황실에서 각종 재난이라든가 뭐 전통안보 관련 정보들을 같이 취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알아야 일단 관리가 되고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도 워낙 김영호 박사님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따로 코멘트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거를 용어를 굉장히 다양하게 쓰죠. 비전통 안보라고도 얘기하고 초국가 안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는 포괄 안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얘기되온 게 10년, 20년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얘기인데 갑자기 왜 이게 근래에 코비드19라는 하나의 변수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났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그 다음에 쓰나미가 일어났다든가 그 다음에 감염병도 옛날에 H1N1이나 아니면은 이 메르스라든가 사스 같은 것들이 다 일어났을 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가 몸살을 앓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왜 갑자기 사람들이 전부 이제 비전통 안보를 가지고 얘기들을 시작을 했느냐. 사실은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고민을 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연구원 쪽에서 일단은 세계가 어떻게 바뀔 거냐, 그걸 이 속도가 생명이다 그래가지고 일단 써놓고 난 다음에 내가 말되는 얘기를 썼나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고민들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난리를 세계가 벌였을까? 그 이유는 대충 다음과 같은 것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전통적인 안보도 그렇고 다른 분야도 그렇고요. 남의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닥친 거라는 겁니다. 내가 닥친 거고 두 번째는 나만 앓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앓고 있더라는 거고요. 하나는 뭐 이것쯤이야 그랬는데 이 감염병이라는 게 훨씬 웬만한 군사 분쟁보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는 아마 이 9.11 테러보다 넘었을 거예요. 총 피해자 수가.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더라는 거죠. 다치거나. 네 번째, 이게 웬만한 전쟁이나 사실은 아마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는요, 무슬림들이 들어와가지고 내일 모레 어느 한 주에 가서 테러를 한다라는 얘기보다 갑자기 거기 확진자가 한 이틀 사이에 한 20-30% 늘어나는 데가 훨씬 큰 패닉을 창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마 전쟁에 버금가는 패닉을 창출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단도 잘 안 되고 세계화 때문에. 그 다음에 차단을 했을 때는 이미 늦었을 때가 많고 그리고 피해는 굉장히 심각하고 패닉은 창출되고 또 하나는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 메르스나 사스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게 이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박멸이 됐거나 적절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코비드19라는 거는 백신도 언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게 주는 공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정보가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왜 통제가 불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은 정부가 그러기 때문에 이 사태 초반에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만은 통제를 할래야 통제를 할 수 없는 여건들이 있거든요. 그게 누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게 중요했는지 아니면 누가 외교적으로 와야 중요하냐 아니냐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지금 거래 끊었다가는 나중에 더 큰 보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마음대로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차단을 하려고 해도.
그리고 정보가 불확실하고 그렇다고 해서 불안한데 차단도 안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국내에서 패닉이 창출되니까. 저는 아까 김용호 박사님이 얘기한 거에 하나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더더구나 실질적으로 사회가 점점 오히려 조지 오웰이 얘기했던 빅브라더나 이런 것보다 실제로 민주화 효과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게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요. 초반에 갑자기 중국 인민들이 왁 하고 분노를 시작하고 당황을 시작하니까 중앙정부가 정보 통제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SNS도 뚫리고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정치 체제가 민주화되다 보니까요. 정치 지도자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수습을 했나 안 했나가 사활의 이제 이 태스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 지도자를 자체가 잠깐만 전쟁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내가 표를 모으고 재선이 되려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구나라는 인식이 이제 저변에 형성이 된 거고요. 이런 아마 트렌드는 상당 부분 앞으로도 지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감염병이 됐던 아니면은 지금 오늘날 얘기하는 포괄안보에서 얘기하는 다문화 문제가 됐던 불법 이민 문제가 됐던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한 세네 가지 정도의 정보 불명확성, 그 다음에 결과 치명성,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국내 정치적인 패닉의 유도, 이런 정도의 조합을 가지는 것들은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거의 탑 프라이어리티의 이 신안보 위협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보기에는 김용호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 네 가지 접근이라는 건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는 게요. 이거는 사실은 다 네 가지가 섞여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너무 도식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군에 대해서 교훈을 가진다면요. 이런 종류의 신안보 위협을 도대체 누가 창출할 수 있을까요? 차단이 어렵고 정보가 불분명하고 사회적으로 패닉을 유발할 수가 있고 이거는 국가급 행위자는 앞으로 아니라는 얘기일 겁니다. 가령 이번에 이 감염병이 굉장히 다른 국가의 그 체제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아마 실패한 국가의 지도자라도 내가 한번 쟤한테 생물학전을 해볼까 왜냐하면 자기네 인민들도 당할 거니까요. 근데 비국가 행위자라면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이버 테러가 됐던.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생각을 많이 해왔던 게 어떤 국가급 행위자가 한국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때 이것만이 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이제는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서 벌어지는 비전통 안보 위협을 군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군하고 정보의 결합이라는 게 그건 군 자체가 이 발전시키는 정보 기능의 향상도 요구가 되지만 민간 부분의 정보하고 어떻게 상호 보완성을 이룰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이외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이제는 대비 작전 계획들이 다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감염병만 봐서 그렇죠. 이제는 국가급 행위자든 비국가 행위자든 톡톡톡톡 건드려보는 기동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작년에도 얘기가 됐던 카디즈 침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건 사실 전쟁 상정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외교적으로 찔러보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으니 카디즈는 제가 그랬거든요. 카디즈는 우리의 이 주권에 대한 우리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실은 이의지보다도 없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넘어 들어왔다고. 그건 가치는 없는 수밖에 없다. 굳이 띠꺼우면.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안 넘어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도 자주 침범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격추당할까봐 그래서 그렇죠. 그럼 거기와 관련 OTW에 대한 전쟁 이외에 외교적으로 쓰이는 건버 디플로머시라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군의 대응 체제를 어떻게 맞출까? 이게 두 번째가 국가 이외의 행위자. 이제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군사적인 분쟁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게 분명히 자명한데 이걸 단순히 외교력을 백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사실 한번 데몬스트레이션 하거나 이런 걸 어떻게 세련되게 발전시킬까 이게 이제 두 번째 과제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병역 문화와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자, 미국이 가끔 이게 이제 미국 쪽에 허술함이 많았다라고 비웃는 사람들은 미국은 걸리더란 말이죠. 우리 군에서는 100%안 걸렸는데 막 항공모함에서도 걸리고. 얘네들이요. 초반에 트럼프 행정부가 느슨하게 대응한 것도 있지만 외출을 막 그대로 다 했거든요. 휴양지 나가서 그대로 외막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병역문화 혁신하다 보면요. 그리고 앞으로 준모병제 비슷하게 이제 앞으로 모델이 시도되면 지금처럼 장병들 그리고 하다못해 부사관들 외출해오면 못 걷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처럼 감염병 차단이 확실하게 나올 수가 있을까? 병역문화의 개선에 따른 노출이란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할 것입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 병역문화 얘기해보면요. 민주화하고도 얘기를 했죠. 자, 지금 비전통안부에 그러니까 신안보라는 부분에서 또 하나 요즘 들어오는 게 다문화거든요. 지금은 막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이제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혼혈 2세들이 점점 군에 유입될 거예요. 여기서 생기는 문화 갈등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하나 정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이번에 근대와 전통이 굉장히 겹치는 근대와 현대가 겹치는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인력이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사실은 이번과 같은 감염병 확산에 굉장히 급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긴 해요. 근데 군이 동원돼서 사회에 중요한 어떤 위기를 막았다라는 게 이게 60, 70년대에 가능하던 얘기들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행정응원이라든가 국가적인 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원됐다고 하지만 그럼 경찰은 뭐하고 있었고 사회복무요원들은 뭐하고 있었냐는 얘기예요. 더구나 자기 부모들이 나라 지키라고 보내놓은 애가 마스크 나르고 있었다고요 이번에. 이게 군 차원에서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고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는 군이 제공할 수 있는 건요. 가짜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차단해 들어올 수 있는 영리하고 세련된 부분에서의 비전통안보를 위한 군의 기여가 확장이 돼야지. 그냥 인력 제공하고 완력 주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도 근대적인 대응하고 현대적인 대응 부분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도 한 번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정말 아까 김호 교수께서 얘기했듯이 그걸 왜 군이 해? 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국방부도 할 수 있고 군도 할 수 있어야 이게 이제는 우리 군도 비전통안보 분야에 대한 확실한 개념 설정하고 대응 태세가 돼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